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이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 이후 전국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이요, 이 지도자에 대한 또 뭐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절망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거 역사를 짚어보면 국민들이 분개해서 직접 들고 일어날 정도의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수없이 많았죠. 4월 혁명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요. 또 미선희 교수님 그 여중생 사건 때도 그랬고, 탄핵 때도 그랬고, 광우병 때도 그랬고, 분이 그 분노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역사가 이렇게 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역사는 발전해 왔다. 말씀하신 그 앞에는 또 이 일제강점기 초기에 3.1운동도 있었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나 배경은 어떤 건가요?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찬스가 많이 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좋은 찬스를 살린 경우도 있지만 살리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 4월 혁명이나 6월 항쟁은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지만 또 되치기를 당했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도 우리가 보면은 친일 청산 같은 것들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쳤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그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좋은 찬스를 왜 놓쳤는가를 반성을 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네, 뭐 영화 암살 끝에 잠깐 나옵니다만 반민특위의 뭐 비애 같은 것들도 느껴지는데요. 자, 이번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처럼 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권력을 막강하게 행사했던 그런 존재 혹시 있었던가요? 글쎄요, 이런 그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도 이제 뭐 비선실세 얘기가 많이 되고요. 요번에 그 최순실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아버지인 최태민 얘기가 나왔지만, 최태민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의 큰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를 얻고 여러 가지 그 못한 짓들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권력형 개인 비리 문제였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아니었습니다. 최태민은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번 사례도 생각해 본다면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소통령이라고 불린 그 김현철 씨 아들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 김현철 씨가 뭐 소통령이다 부통령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그 권한을 대리해서 아버지의 귀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그 대통령을 조정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 전대미문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대미문이다. 자,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서요.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뭐 근원적으로 친다면 해방 직후에 친일 청산을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게 아니라 친일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그런 양심을 가진 분들이 친일파한테 거꾸로 청산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난 민간인 학살당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4월 혁명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짓밟혔지만 그 박정희가 탱크 몰고 나서 그걸 짓밟았지만 다시 들고 일어나니까 10년 뒤에 또 탱크 들고 몰고 나온 게 유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7년 만에 저항을 해서 유신 정권을 끝장냈고, 그렇지만 우리 힘이 약하다 보니까 또 전두환의 등장을 허용했고 광주에서 처절하게 깨졌지만 그래도 그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또 7년 만에 6월 항쟁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도 좌절을 했지만 그 좌절 속에서 그 역사를 밀고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그 축구로 치면은 해설자가 발만 대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그 좋은 찬스를 그 3번이나 놓친 거예요. 6월 항쟁 때 놓쳤고 98년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재벌들의 지배 체제를 개혁했어야 하는데 그때 놓쳤고요. 2004년도 탄핵 때
수고 세력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찬스를 또 놓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30년 동안은 네 번째 찬스가 오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찬스는 생각보다 자주 오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이 좋은 기회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역사 청산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 자, 최근에도요. 이게 며칠 전인데 이 독일에서는 그 나치 부역자 90대가 넘는 노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더군요. 예. 그래서 독일이 나치 관련해서 역사 청산에 큰 획을 그었다라는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하고 시기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들이 민간인 학살을 했고 또 군사 독재를 했고 공안 조작을 했고 뭐 지금 이제 친일파 본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자손들 이제 계승자들이 이어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최태민만 하더라도 일제선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늦어서 박정희 시대에 이 반공 내서서 구국을 했고 그 패턴은 해방 직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김기춘이나 우병우다 매일 텔레비에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공안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청산해내느냐 하는 거고요. 과거 청산이라는 건 멀리 친일파부터 찾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거, 가까운 데부터 청산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우병우, 김기춘 세력을 청산하는데 그것이 그 뿌리가 친일파에서부터 늘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면서 네. 그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가까운 곳부터 현재 벌어진 일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요. 이 대통령 세 번째 담화 이후에 아까 잠깐 축구 중계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만 공이 정치권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공을 지금 받은 정치권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제 상황을 꼼꼼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뭐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와 국민의 뜻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네. 늘 대의 정치가 잘못되기 때문에 대중이 거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뜻이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 해답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이 자기들 이해관계 갖고 바꿔서 싸움하고 계산 하고 그러지 말고 네. 국민의 뜻에 겸허하게 따르면은 길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참여자가 있는데요. 바로 언론입니다. 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언론이 대다수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책망과 비난이 국민들로부터 나와요. 언론의 역할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2년 전에 세월호 비극이 있을 때 나온 말이 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언론 부역자라는 말도 나왔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최순실과 시콜콜한 것까지 그캐고 있는데 이것이 이 하이에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이 이제 정말 이 본연의 기능, 감시 기능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권력의 일부분이 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이 정말 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밝혀지게 된 것도 초기에 한겨레나 JTBC나 아니면은 종편이지만 TV조선도 일정한 역할을 했죠. 배경 복잡하지만 그렇게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국민들이 언론을 제대로 감시해야 할 테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 발언 보고 도대체 뭐 하던 분이길래 저런 말을 하나 하고 찾아보니까 기무사령관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이 공안 세력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이거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간첩이 많았냐. 이런 공안 세력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저기 배후에는 틀림없이 불순 세력이 개입을 했다, 조종을 했다, 사주했다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한 말 남기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경찰청장이 보고하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나도 알고 있고 누가 사주했어? 배우가 누구야? 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사주가 아니라 자발성이다 그런 말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공안 세력의 세계관 이것이 바로 지금 시민들의 거부가 불러일으켰고 이런 어떤 한 세대가 이제 바뀌고 저는 지금 이제 드는 느낌이 그리고 또 일정한 사명감이 뭐냐면은 해방 직후부터 또는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시작됐던 긴 챕터가 하나가 끝나간다. 이 공안 세력이 지배했던 역사를 끝내고 정말 시민의 시대가 열려야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안 세력의 마지막 촛불을 끄고 싶어하는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세계관까지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일 탄핵안 처리, 대통령 퇴진 시점 등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네, 자 오전에 추미애 김무성 전 대표 회동에다가요. 오후엔 야 3당 대표 회동. 전국이 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서 탄핵 소추안을 내일 2일이죠. 2일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야3당이 공동 발의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장일치로 오전에 당론을 결정했고 물론 그 전에도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리당략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 요구와 촛불 민심을 따라서 현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위반 문제를 탄핵을 통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가 국회에서 발의하려면 과반수의 발의 의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결에 저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이 합의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야3당만으로 발의는 가능합니다만은 오늘 야3당 오후 회동에서 저희와 정의당에서는 내일 가결하기 위해서 오늘 발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발의는 곤란하다. 본인들은 9일날 하기 위해서 8일 발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참여가 어렵다고 그래서 탄핵안 공동 발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결국은 야당 3당 공조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각 당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게 엇박자냐 불협화음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오전에요.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와 왜 갑자기 만나게 된 건가요? 예, 어제도 야3당 회동이 있었습니다. 대표 회동이. 그때 저희가 이제 합의했던 것 중에 탄핵안을 발의해서 가결시키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비박계의 표가 꼭 필요합니다. 비박계 표가 30표에서 40표, 정확히 28표지만 좀 더 넉넉하게 해서 그 정도 표가 필요한데 이 밖에도 탄핵안을 표명해 오다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 이후에 퇴진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좀 이 부분을 좀 유보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상 기류가 있어서 저희가 발의할 시점은 오늘이고 비박계 표가 필요한데 표가 안 모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것을 모든 의원들이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박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서 탄핵안 발의에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원래는 김무성 전 대표 외에도 현재 비박계를 이끌고 있는 몇몇 의원들 같이 보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그 부분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오늘은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은 탄핵안에 반드시 발의와 가결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또 확실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야3당 공조 때 협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야당으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또 분위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난도 많이 나왔고요. 예. 이 야3당이 좀 함께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비박계의 한 축을 만났는데 야3당이 만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대표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고, 서로가 각자 다양한 채널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저희도 네. 그랬고, 국민의당도 그랬고, 또 대표, 원내대표, 또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조차도 탄핵안에 함께 합류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중에 이 탄핵에 동의되는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접촉해 왔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우리가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제기했던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 이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그 비박계의 한 축인 그 표를 일정하게 갖고 계신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네. 네. 자, 일종의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야당 다른 대표들도 추후에 다 설명을 직접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야당들이 이 국민의 소리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의원님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이 조금 전에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했는데 야당과 협의하겠다. 자, 가급적 오늘 중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에 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그 5일의 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좀 새로운 또 일정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저희가 이제 원래 1일날 발의해서 2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9일날 본회의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네. 정기국회. 그러니까 8일날 그 보고를 하고 9일날 처리하자. 네. 이런 의견들이 아까도 논란이 됐던 겁니다. 네네.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박 대통령이 퇴진을 스스로 결정하진 않고 국회에 떠넘긴 다음에 여야 합의를 하려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일을 던져놓고는 비박계가 혼란스러워하니까 네. 시간이 가서 9일날도 탄핵 발의 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2일날 지금 적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의를 못했는데 네. 아마도 여러 가지 비판과 의견이 있다 보니까 뒤늦게 의총에서 5일날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일은 현재 본회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먼저 국회 일정상으로 보면은 8일, 9일 그리고 내일이 남아있죠. 예, 이걸 하려면은 다시 의사 일정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또 실무적인 그런 행정적인 일이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5일날 할 걸 왜 2일날 아까 발의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는 의문과 저희들은 상당한 또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 제안이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의당과 좀 신뢰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야권 공조는 저희가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추위 속에서 200만 촛불이 민심이 가리켰던 것은 헌법을 지켜라, 헌법을 수호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와 즉각 퇴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그 탄핵은 국회가 수위 정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3분지를 하려면 꼭 표가 필요해서 야권 공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비박계도 같이 해야 되고 그거는 계속 해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같이 공동 발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갖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탄핵을 어떤 한 있어도 발의하고 가결시켜나가는 국민의 뜻을 함께 해나가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친박, 비박을 망라해서 새누리당은요, 오늘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하는 당론, 만장일치 당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늘 의총에서 이제 4월 말, 6월 말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 17일에 전직 총리의장 정치 원로들 모였을 때도 네, 나왔던 그렇게 알려졌죠. 네. 예,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친박 소위 골박 8인방 모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퇴진을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어이없게도 국회에서 해달라고 넘겨버렸는데, 네. 일관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그래서 4월 말 6월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대통령이 이제 표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국민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 없는 하야 즉시 퇴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4월 이때까지 그러면 현재 대통령이 계속 가져가겠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탄핵을 발의해도 12월 2일 날 만약에 내일 가결이 된다면 1월 말 정도면 저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문과 네네. 판단을 해보면은 네. 그 법조 인사들과 그런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4월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국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특검이 발동이 되는데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다 영향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 안은 사실상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꼼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도 새누리당의 꼼수안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런데 이 박지원 그 국민의당 위원장의 이야기도 또 이제 일부 국민들은 좀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탄핵을 발의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 아니고 탄핵하라잖아요. 그럼 가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일은 도저히 가결이 어렵다. 아까 뭐 추 대표 그 오해를 샀건 아니건 아침에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가 2일이든 9일이든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죠? 네, 불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9일도 어려운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비박계 참여는 비박계에서는 7일까지 자기들이 4월 말 6월 선거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표명을 하면은 네. 탄핵에 참여하지 않고 네. 아까 당론이 그렇습니다. 네. 의총에서 새누리당 만약에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은 9일날 탄핵은 가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조건부군요. 네. 비박계 조건부로. 이런 상태면 차라리 오늘 발의하지 않을 거면은 그럼 5일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탄핵은 발의만이 아니라 물론 가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네. 저희는 내일 가결하는 것이 더 가결에 네. 유리하고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네. 그 국민의당의 박 대표님께서는 이제 8일 날에서 9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비박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을 만들어주자 가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네. 그 날짜가 5일이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분에 있어서. 네, 그렇죠. 현재 의사일정이 잡혀있지도 않고 과연 새누리당이 그걸 새로운 의사일정을 동의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 네. 이 전체를 놓고 또 새로운 안들까지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총을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 자. 어떻든 중요한 것은 발의와 가결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원칙입니다. 네, 의원님 뭐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요. 촛불이 여의도를 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 탄핵을 추진하고 부결됐을 때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야당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국민들과 민심에 가리키는 그 뜻과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것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인 탄핵에 총력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결이 됐을 때 문제에 대해서 부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도 성공시켜야 된다는 절대적인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 이후에 만약에 부결됐을 때 물론 이제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네. 어떤 당인지 어떤 분야인지 이렇게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결 시나리오나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절대적으로 가결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엄중한 시국이다. 엄중한 사태다. 국민들이 이걸 참 무겁게 느끼면서 매주 거리로 나오고 평일에도 거리로 나오는데요. 네네. 이 국회 정치권에서 너무 이 대선에 또 눈이 가서 표 계산만 하는 것 아니냐. 좀 혐오감을 느낀다. 이런 또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 네네. 좀 어떻게 신뢰를 주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뭐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했다는 4월 말, 6월 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떻든 이런 상당히 좀 그 복잡한 이런 상황들을 빨리 끝내고 대통령이 피해자 신고해서 빨리 검찰 조사를 받고 진실을 명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려면은 네. 조건 없는 하야와 즉시 퇴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네. 빨리 해낼 수 있어야 되는 방식이 저희는 탄핵으로 본 겁니다. 이거 갖다가 알겠습니다. 퇴진을 하면 자진 퇴진하면 좋은데 그 의사를 계속 밝히지 않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도가 만들어놓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권한은 탄핵을 갖다가 해서 거기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짜야지 어떤 선거를 놓고 자꾸 선거 일정을 거기다가 포함하게 되면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으로 득피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대변인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